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지역의 밤 최저 기온은 3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온도는 40대 초반으로 약간 상승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키워드는 강한 미국과 화합이었습니다. 한층 더 강화된 보호무역기조를 예고하는 한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경제 성과부터 과시했습니다. We have created 5.3 million new jobs and importantly added 600,000 new manufacturing jobs, something which almost everyone said was impossible to do. 이런 성장을 이어나가려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재앙적인 무역 정책부터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재천명한 겁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미국의 산업을 위협하고 미국민의 일자리와 지식재산권을 빼앗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And we are now working on a new trade deal with China. But it must include real structural change to end unfair trade practices.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lawless state of our southern border is a threat to the safety, security, and financial well-being of all Americans. 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내홍을 겪은 여야의 통합을 호소하며 80분의 국정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Millions of our fellow citizens are watching us now gathered in this great chamber, hoping that we will govern not as two parties, but as one nation. 국정연설장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필두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일제히 하얀색 옷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 대한 연대를 표하기 위해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개인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함께 수십 년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조사를 추진하지 말라는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분노를 표명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마이클 코온 변호사와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상당수 연루됐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재정 문제 등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세금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서부터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 분리 조치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오늘 내가 발표한 의제는 공화당의 의제도 민주당의 의제도 아닌 미국 국민들의 의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열됐던 것을 연결하고 새로운 연합을 결성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다면서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행정부를 향한 당파적인 조사를 그만둘 것을 민주당에 강조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위협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우스꽝스러운 당파적 조사가 경제를 망치게 된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사는
로버트 밀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롯해 자신의 정책과 개인 재정 문제 등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 움직임을 통틀어 지적한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에 이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슈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어깨를 으쓱했을 것이라며 조사는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정연설을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와 발언이 1년 사이에 확연하게 달라진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비판했던 북한을 긍정적으로 대하며 대북 외교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집중 부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정연설은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하지 않고 어조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밝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한 점이 무엇보다 큰 변화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발언도 대조를 이룹니다.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Our hostages have come home. Nuclear testing has stopped. And there has not been a missile launch in more than 15 months. 북한의 위협과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 외교 성과를 내세운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북한 관련 언급이 지난해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끼면서 이달 말 북미회담 담판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드디어 공식화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외교 이벤트 소식에 전 세계 언론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북핵 문제에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미국의 참전지이자 공산권 개방의 상징이 된 베트남이 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 의미심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관련 소식을 톱뉴스 중 하나로 전하며 권위주의 정부와 성공적인 무역, 관광이 결합된 베트남의 모습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와 교도, 로이터 등 주요 외신뿐 아니라 1차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 등 아세안과 인도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양측이 2차 회담 장소로 중립적인 지역을 골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소와 일정 공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신속한 북미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일본과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도 부각했습니다. 일본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에 불거졌던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차 회담 장소와 날짜를 신속하게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내일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27일에서 28일로 일정이 발표된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상황이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미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날을 포함해 수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20일을 앞둔 이날 김 전 대사와 비건 대표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종전 선언 등
양측이 주고받을 조치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 목록에 제재 완화가 포함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어느 정도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등이 관심을 모읍니다. 미국 국민 58%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는 지난 1월 28일에서 31일 미국인 1,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1차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았다면서 2월 말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2.6%입니다. 지지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10%만이 정상회담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 77%, 무당파는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7%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57%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5%는 추가로 핵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공격이 필요한 만큼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로 지난해의 29%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무부에서 IS 격퇴를 위한 79개국 외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참여해 열린 반 IS 국제연대 장관 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다음 주에 미국이 이슬람교 왕국 칼리프의 100%를 차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너무 빨리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잔재들이지만 잔재들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남쪽 국경에 제대로 된 강철 장벽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따르고 존중하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호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대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은 연민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미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며 장벽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베네수엘라 국민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마두로 정권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마두로의 명령에 따라 베네수엘라 군대가 트럭 등으로 원조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굶주리는 국민에게 원조가 도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의 국내 반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수비대는 어제 콜롬비아 국경 도시인 쿠쿠타와 베네수엘라 우레나를 연결하는 TN-디타스 다리에 유조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임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임시 대통령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고위 장교에게는 제재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퇴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안 과이도 대통령의 입헌 정부를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고위 군 장교에 대해 제재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의 국제 금융계는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1.22포인트 하락한 25,390.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9포인트 내린 2731.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80포인트 하락한
7,375.2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착을 바라는 약 1,700명 규모의 새로운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텍사스주와 접한 멕시코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캐러밴은 지난 4일부터 49대의 버스를 타고 텍사스주 이글패스와 가까운 후아우일라주 피에드라스 네그라스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폐공장 여러 곳에 분산 수용됐으며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 있는 3,800명 안팎의 다른 캐러밴도 조만간 미 국경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해 비자 면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마지막 해인 2016년 8.65%에서 트럼프 첫 해인 2017년 9.05%로 약간 올랐다가 2018년에는 다시 7.96%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트럼프 첫 해인 2017년 9.05%에서 1.09포인트나 내려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년 연속 한 자릿수의 비자 거부율을 기록함에 따라 한국은 비자 면제국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4년 21%, 2015년에는 13%에서 급락한 후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지킨 데다가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한때 비자 면제국 지위가 흔들렸으나 이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비자 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 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 면제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비자 거부율이 기준인 3%보다 3배나 높은 상황이지만 한 해 7,000명씩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은 무비자 0.34%, 취업자 1.2%, 유학생 2.5%로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비자 면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법적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하와이 주 의회가 오는 2024년까지 주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하와이 주 의회는 오는 2020년부터 법적 흡연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이후 매년 40세, 5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24년에는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해당 연령 기준 이하의 하와이 주민은 주내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단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담배를 가지고 하와이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자담배, 시거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인 여성이 10살 난 아들과 함께 백인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후 시신이 각각 유기된 끔찍한 사건의 전모가 무려 2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8년 발생됐던 두 건의 살인사건이 20년 넘게 사망자들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있다가 DNA 분석 전문가의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말 사망자들이 모자 관계로 밝혀지면서 범행이 꼬리를 잡힌 것입니다. 5일 C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199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카운티 내 캐주얼 드라이브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손목이 끈에 묶인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여성의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목에 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4개월 후인 1998년 9월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200여 마일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주 미베인 지역 85번 국도 인근 빌보드 밑에서 한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두 시신이 살해당한 정황은 있었지만 살해된 이후 용의자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원조차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시신의 경우 그 당시 해당 지역 인근에서 어린이 실종 신고 등이 들어온 사실이 없어
신원 확인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의 팀 혼 수사관을 비롯한 수사 관계자들은 미제 사건에 대한 해결 노력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말 마침내 두 시신의 연관성을 유추해 DNA를 비교한 결과 모자지간이란 사실을 20여 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경찰 및 인터폴의 도움을 받은 현지 경찰은 21년 전 숨진 여성이 한인 조명화 씨며 어린이 시신은 당시 10살이었던 조 씨의 아들 바비 휘투 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스관이 폭발해 인근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고 주민이 대피했다고 오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에 따르면 가스 폭발은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으며 3층 높이의 화염이 치솟아 적어도 건물 한 곳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애초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나 연락이 두절됐던 이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요청하고 주변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4시쯤 터키 이스탄불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2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지만 구조됐습니다. 터키 구조당국은 지금까지 잔해 속에 4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어진 지 27년 된 이 아파트에는 모두 43명의 주민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몇 명이 건물 안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인력과 인근 주민들도 나서 실종자를 찾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고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건물의 주민들은 추가 붕괴의 위험 때문에 모두 대피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상층부 3개 층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누신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무누신 장관이 다음 주 초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소수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외국인 신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 오리올 지방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6일 극단주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덴마크인 신도인 46살 데니스 크리스텐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내려진 건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불법 조직으로 분류된 뒤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100명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일본의 표기의 개정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자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한 논의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 개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라고 한 국제수로기구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 봄에 제3국에서 한국 정부와 비공식 협의를 갖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한일 양국 간 협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로기구 3국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한 논의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에는 응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동해 병기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일본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세계 각국 지도 제작에 지침이 되는 간행문을 출간해오고 있는데 일제 식민 시대인 1929년 초판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뒤 현행판까지 일본해로 표기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경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전 세계적인 미투 열풍 속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수녀에 대한 성직자의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BS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부 사제들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2005년 즉위 직후에 성학대 문제로 여성 수도회 한 곳을 해산시킨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성노예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이 수녀들에 대한 사제들의 성폭력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잇따른 고발 속에 교황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최근 사제들의 미성년자 성학대 문제에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학대받은 수녀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교황청은 동료 수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오스트리아 출신 헤르만 가이슬러 신부의 사표를 수리했고, 지난해 7월엔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는 워싱턴 대교구 시어도어 맥케리 대주교를 해임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공영방송 BBC, 일간 더 타임스 등 영국을 대표하는 주요 언론이 지난달 28일 발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 일대기를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BBC는 지난 3일 김복동 한국의 위안부라는 제목의 부고 기사를 통해 할머니의 삶의 궤적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BBC는 김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 모습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일간 더 타임스 역시 부고 기사를 통해 김 할머니의 삶을 자세히 다루면서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한 인화도 소개했습니다.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 도화선이 됐던 건 20여일 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100년 전 도쿄, 그 역사의 현장을 YTN이 따라가 봤습니다. 1919년 2월 8일 큰 눈이 내린 그날 일본의 신장고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팔룡, 백관수 등 당시 유학생 600여 명이 조선 YMCA 회관에서 거사를 벌인 겁니다. 근데 조선 국내에서는 뭐 볼 수 없는 거, 국제 전세 그런 거 적혀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운동이 시작됐던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이 세운 조선 YMCA 회관은 평소 유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데다 종교단체여서 감시도 느슨해 큰일을 도모하기에 적격이었습니다. 이 일대가 100년 전 28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조선 YMCA 회관 건물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이곳에서 6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고, 지금은 1층에 세탁소가 있는 4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병합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 평화를 깨뜨린다는 점을 강조한 28 독립선언문. 독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것이라는 강경한 투쟁 의지도 담겼습니다. 이 선언문은 일본 국회는 물론 외국 대사관과 신문사로도 배달됐지만 주동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8 독립선언 직후인 12일과 24일에 각각 1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일왕 거처 바로 인근인 히비야 공원으로 뛰쳐나가 만세운동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같은 열망을 품은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3.1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식민지 민중이 식민지 종주국 그 수도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것은 아마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서슬퍼런 도쿄 한복판에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28 독립선언.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역사 현장에 아직 제대로 된 편말 하나 세우지 못하고 학술적인 연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이 시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홍보현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의 감소세가 큰 걱정입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석 달째 줄어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6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줄었고 지난해 12월 이후로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였는데 반도체 수출이 줄기 시작하자 전체 수출액에도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감소율도 3.1%, 14%, 19.1%로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일반 기계, 석유 제품, 무선 통신 기기가 부진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다 중국의 산업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줄고 현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심은 이런 악화세가 계속될지입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올해 명목 수출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한은의 수출 마이너스 전망은 3년 만입니다.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는 TF를 꾸리고 이달 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가 주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상이나 어음 같은 기업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한승호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연방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에게 미국이 검토하는 자동차 관세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연방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반영했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교역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한미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한국 측 노력에 공감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백악관 인사들에게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최대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구만큼 모든 사람의 의견과 대처 방안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저녁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